장상떼이요. 이 책을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는 어쩌면 그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정수, 즉 내 삶이 흘러나오는 그 균열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도 덧붙이지 않은 채 수집된 내 삶의 정수 자체이다. 이 책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니다. 수학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해 폭풍우를 가리고 땅을 일구고 햇볕을 들여 이를테면 내 삶의 무대를 더 잘 설정할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자연 풍경이, 슬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켜지도 않았건만 때로 우리를 환히 비추는 그러한 불빛이 잠시 나를 세속적 삶의 빙산에서 풀어주는 즉시 점점점 서문. 나는 9월 한 달간 지내려고 친구와 캐렌 그리맨으로 갔었는데 당시 1895년 캐렌 그리맨은 콩카르노 만 기슭 사과나무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불과했다. 많은 파리지엔과 영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여름 성수기를 보냈는데 마치 호텔에서 지내는 것과 꼭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인인 부자의 신부는 이곳을 발견한 화가들의 조언에 따라 농장의 이름과 외관을 남겨두었는데 그 화가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와 성수기 늦게까지 머무르며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엔 그림을 맡기면서 다른 손님들보다 주인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주인에게 신미안을 선사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불려준다고 자부했다. 중략, 그곳에서 화가는 문득 농부에게서 어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정신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중략, 일리아드의 노래 속에 오늘날의 언어가 등장하고 이집트 역사의 위기와 현재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은 인류의 기층을 이루는 그러한 본질이 종종 보이지 않고 마치 중단된 듯 하지만 죽지 않은 채 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어느 날 오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큰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그다지 눈여겨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당시 몇몇 내 친구들과 내가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 우선시하던 생존 작가 C임을 알게 되었다. 중략. 우리는 그에게 당시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모든 것, 특히 우리가 있던 고장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그곳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그곳을 아름답게 여기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거의 순례에 가까운 산책의 목적지가 된 장소들의 이름을 그로부터 얻어냈으며 그가 무언가 매력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경우 우리는 무언가 더 정확한 수식어를 그로부터 얻어냈는데 그 수식어는 우리 눈에 너무나 영예로워 보이는 어떤 신미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진실한 말 한마디로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 수천 가지 것들에 대한 공감들에게 무언가 더 명확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식어였다. 존경하는 스승을 마주한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그가 책에서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다. 그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남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언제 작업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래도록 절벽을 걸으며 계속 올라갔고
아마도 그의 상념으로 점점 더 고양되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래에서 쳐다보니 그는 점점 더 빨리 가면서 달리고 고개를 흔들고 있었고 마침내 인적이 끊어진 곳에 있는 등대지기의 작은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 참으로 숭고한 그곳에서 그는 고대의 전복관들처럼 바다 위를 지나가는 새들의 비행을 살피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을 관찰했는데 이를 미래에 대한 징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과거에 대한 리마인더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도 다시 나타난 햇살 한 줄기도 그에게 비오는 가을들, 화창한 여름들, 그의 삶의 온 시기들, 그의 영혼의 어두운 시간들, 이제 밝혀지는 그것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를 추억과 시정으로 도취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몇 번이나 친구와 숨어 엿보았는데 그는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온 몸은 일련의 강하고 섬세한 움직임, 특히 고개를 들 때 굳게 쥔 두 손의 움직임으로 그의 상념의 노력을 따라하는 듯했다. 이어 문득 그는 즐거운 듯 글 쓸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중략 사교용 안부 편지에 관한 한 그가 언젠가 내게 자신은 그런 것을 쓰지 않노라고 했음을 밝혀야겠다. 그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피뢰침처럼 정신에서 전기를 빼내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 때문에 정신의 전기가 내면의 진정한 폭풍우에 이르도록 축적될 수 없다고 했는데 내면의 진정한 폭풍이야말로 천재성의 진정한 섬광이 번개처럼 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의 말이 힘을 얻어 천둥처럼 멀리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중략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한 기색을 띄었다. 그는 상념 가득한 시선을 제 앞 허공 속에 고정한 채 빠르게 식사를 했으며 종종 몇 분간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때로 그는 코 안경을 벗고 이마를 닦고 솔 모양으로 짧게 손질된 희끗한 붉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웃곤 했다. 그의 옆에는 접시 아래 눌러둔 그가 낮 동안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들이 있었다. 중략 종종 그의 이야기는 그가 전에 몹시 좋아했던 몇몇 영국 소설가들이 하는 식으로 작가가 특정 사물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몇몇 성찰들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러한 성찰들이 일부 독자에게는 이야기의 흥미를 중단시키고 현실성의 환상을 빼앗는 탓에 종종 몹시 지루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가장 즐겁게 들었던 부분인데 우리는 그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알고 싶었기에 그의 생각이 인물의 성격 속에 가려져 있을 때도 우리에겐 여전히 과분할 정도였다. 우리는 그로부터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쓴 것들이 전적으로 진실된 이야기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에 대해 변명하면서 자신에게는 창의력이 없는 탓에 개인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몹시 즐거운 변명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소설의 사건들이 몹시 요즘 흔한 것들인지라 사건들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상상하는데 큰 창의적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쓴 글 속에 어느 정도까지 등장했을까? 그는 프레베이용 공작을 알았을까? 우리는 마른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말하는 방앗간을, 그 바퀴가 계머루 덩굴에 칭칭 감겨 움직이지 않게 된 그 방앗간을 볼 수 있었을까? 특히 장이라는 인물, 그에게는 시의 몇몇 결점들, 어쩌면 더 많은 장점들, 특히 감수성과 다정함이 있었지만 훨씬 더 열악한 건강 상태도 있었으며 시와 달리 너무나 많은 불행들이 있었고 어떤 예술에도 재능이 없었는데 이러한 장 역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그가 애초에 상당히 건조한 대답으로 우리를 낙담시킨 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물어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것도 평생을 괜찮게 보내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또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은 온통 우리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될 테고 우리는 작가의 삶과 그의 저술 간에 현실과 예술 간에 혹은 당시 우리가 생각하던 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외양들과 그 외양들의 지속적인 바탕을 이루고 예술에 의해 해방되는 현실 자체 간에 존재하는 신비한 관계, 필연적 변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그 순간 행복한 환상에 의해 우리가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똑같아 보이리라 의심치 않는 그것에 대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11월 초에 일 때문에 파리로 돌아가게 된 우리는 그 사이 많이 친해진 C에게 작별을 고했고 그는 우리에게 저녁마다 글을 읽어준 이후로 우리 둘에게 진정한 관심이 생긴 듯 했다. 그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감정적이 된 듯 했지만 두 영국 부인을 위해 했던 대로 캠퍼까지 배웅해 주지는 않았다. 그는 12월 초에 파리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는 대로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고 친구와 나는 그때까지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에게 가지 않았고 다음에 가을에 돌아가기로 한 티에도 가지 않았다.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리는 그에게 가기로 저녁마다 서로 약속했지만 아침이면 이를 잊었으며 결국 그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한 번은 티 근처를 지나던 중에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감히 더 이상 그의 눈앞에 우리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열광적 애착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한지 보았으니 말이다. 어느 날 신문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지만 우리에게 사본이 있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나는 마음을 정했다. 친구에겐 다른 일들이 있는지라 내가 이 책을 출판하기로. 장상떼이요. 이 책을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는 어쩌면 그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정수,
즉, 내 삶이 흘러나오는 그 균열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도 덧붙이지 않은 채 수집된 내 삶의 정수 자체이다. 이 책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니다. 수학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해 폭풍우를 가리고 땅을 일구고 햇볕을 들여 이를테면 내 삶의 무대를 더 잘 설정할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자연 풍경이, 슬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켜지도 않았건만 때로 우리를 환히 비추는 그러한 불빛이 잠시 나를 세속적 삶의 빙산에서 풀어주는 즉시 점점점 서문. 나는 9월 한 달간 지내려고 친구와 케렌그리맨으로 갔었는데 당시 1895년 케렌그리맨은 콩카르노 만기슭 사과나무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불과했다. 많은 파리지엔과 영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여름 성수기를 보냈는데 마치 호텔에서 지내는 것과 꼭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인인 부자렛 신부는 이곳을 발견한 화가들의 조언에 따라 농장의 이름과 외관을 남겨두었는데 그 화가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와 성수기 늦게까지 머무르며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엔 그림을 맡기면서 다른 손님들보다 주인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주인에게 신미안을 선사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불려준다고 자부했다. 중략. 그곳에서 화가는 문득 농부에게서 어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정신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중략. 일리아드의 노래 속에 오늘날의 언어가 등장하고 이집트 역사의 위기와 현재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은 인류의 기층을 이루는 그러한 본질이 종종 보이지 않고 마치 중단된 듯 하지만 죽지 않은 채 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어느 날 오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큰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그다지 눈여겨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당시 몇몇 내 친구들과 내가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 우선시하던 생존 작가 C임을 알게 되었다. 중략. 우리는 그에게 당시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모든 것, 특히 우리가 있던 고장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그곳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그곳을 아름답게 여기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거의 순례에 가까운 산책의 목적지가 된 장소들의 이름을 그로부터 얻어냈으며 그가 무언가 매력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경우 우리는 무언가 더 정확한 수식어를 그로부터 얻어냈는데 그 수식어는 우리 눈에 너무나 영예로워 보이는 어떤 신미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진실한 말 한마디로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 수천 가지 것들에 대한 공감들에게 무언가 더 명확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식어였다. 존경하는 스승을 마주한 젊은이들처럼 우리는 그가 책에서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다. 그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남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언제 작업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래도록 절벽을 걸으며 계속 올라갔고 아마도 그의 상념으로 점점 더 고양되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래에서 쳐다보니 그는 점점 더 빨리 가면서 달리고
고개를 흔들고 있었고 마침내 인적이 끊어진 곳에 있는 등대지기의 작은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 참으로 숭고한 그곳에서 그는 고대의 전복관들처럼 바다 위를 지나가는 새들의 비행을 살피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을 관찰했는데 이를 미래에 대한 징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과거에 대한 리마인더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도 다시 나타난 햇살 한 줄기도 그에게 비오는 가을들, 화창한 여름들, 그의 삶의 온 시기들, 그의 영혼의 어두운 시간들, 이제 밝혀지는 그것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를 추억과 시정으로 도취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몇 번이나 친구와 숨어 엿보았는데 그는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온 몸은 일련의 강하고 섬세한 움직임, 특히 고개를 들 때 굳게 쥔 두 손의 움직임으로 그의 상념의 노력을 따라하는 듯했다. 이어 문득 그는 즐거운 듯 글 쓸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중략 사교용 안부 편지에 관한 한 그가 언젠가 내게 자신은 그런 것을 쓰지 않노라고 했음을 밝혀야겠다. 그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피뢰침처럼 정신에서 전기를 빼내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 때문에 정신의 전기가 내면의 진정한 폭풍우에 이르도록 축적될 수 없다고 했는데 내면의 진정한 폭풍이야말로 천재성의 진정한 섬광이 번개처럼 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의 말이 힘을 얻어 천둥처럼 멀리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중략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한 기색을 띄었다. 그는 상념 가득한 시선을 제 앞 허공 속에 고정한 채 빠르게 식사를 했으며 종종 몇 분간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때로 그는 코 안경을 벗고 이마를 닦고 솔 모양으로 짧게 손질된 희끗한 붉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웃곤 했다. 그의 옆에는 접시 아래 눌러둔 그가 낮 동안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들이 있었다. 중략 종종 그의 이야기는 그가 전에 몹시 좋아했던 몇몇 영국 소설가들이 하는 식으로 작가가 특정 사물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몇몇 성찰들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러한 성찰들이 일부 독자에게는 이야기의 흥미를 중단시키고 현실성의 환상을 빼앗는 탓에 종종 몹시 지루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가장 즐겁게 들었던 부분인데 우리는 그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알고 싶었기에 그의 생각이 인물의 성격 속에 가려져 있을 때도 우리에겐 여전히 과분할 정도였다. 우리는 그로부터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쓴 것들이 전적으로 진실된 이야기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에 대해 변명하면서 자신에게는 창의력이 없는 탓에 개인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몹시 즐거운 변명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소설의 사건들이 몹시 요즘 흔한 것들인지라 사건들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상상하는데 큰 창의적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쓴 글 속에
어느 정도까지 등장했을까? 그는 프레베이용 공작을 알았을까? 우리는 마른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말하는 방앗간을, 그 바퀴가 계모루 덩굴에 칭칭 감겨 움직이지 않게 된 그 방앗간을 볼 수 있었을까? 특히 장이라는 인물, 그에게는 시의 몇몇 결점들, 어쩌면 더 많은 장점들, 특히 감수성과 다정함이 있었지만 훨씬 더 열악한 건강 상태도 있었으며 시와 달리 너무나 많은 불행들이 있었고 어떤 예술에도 재능이 없었는데 이러한 장 역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그가 애초에 상당히 건조한 대답으로 우리를 낙담시킨 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물어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것도 평생을 괜찮게 보내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또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은 온통 우리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될 테고 우리는 작가의 삶과 그의 저술 간에 현실과 예술 간에 혹은 당시 우리가 생각하던 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외양들과 그 외양들의 지속적인 바탕을 이루고 예술에 의해 해방되는 현실 자체 간에 존재하는 신비한 관계, 필연적 변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그 순간 행복한 환상에 의해 우리가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똑같아 보이리라 의심치 않는 그것에 대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11월 초에 일 때문에 파리로 돌아가게 된 우리는 그 사이 많이 친해진 C에게 작별을 구했고 그는 우리에게 저녁마다 글을 읽어준 이후로 우리 둘에게 진정한 관심이 생긴 듯 했다. 그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감정적이 된 듯 했지만 두 영국 부인을 위해 했던 대로 캠퍼까지 배웅해 주지는 않았다. 그는 12월 초에 파리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는 대로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고 친구와 나는 그때까지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에게 가지 않았고 다음에 가을에 돌아가기로 한 티에도 가지 않았다.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리는 그에게 가기로 저녁마다 서로 약속했지만 아침이면 이를 잊었으며 결국 그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한 번은 티 근처를 지나던 중에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감히 더 이상 그의 눈앞에 우리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열광적 애착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한지 보았으니 말이다. 어느 날 신문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지만 우리에게 사본이 있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나는 마음을 정했다. 친구에겐 다른 일들이 있는지라 내가 이 책을 출판하기로.